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유엔진의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예, 강의 제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뭐 너무 길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이번 과정은 본질적인 그 실습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강의의 컨텍스트는 푸드 딜리버리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뭐 익숙한 화면이시죠? 저도 뭐 배달앱은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런 앱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먼저 메뉴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가게를 선택하고 선택한 가게에서 메뉴 세부 메뉴를 선택하고 그리고 결제를 하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쇼핑몰하고 같죠. 이렇게 이제 주문 쪽에 해당하는 업무. 네. 지금 목소리가 들리셨나요? 제가 이야기한 게 계속 듣고 계신, 지금 마이크가 막혔다고 좀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관점의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주문에 대한 리뷰를 살펴본다든지 주문에 대한 그 결과를 중간중간 고객들은 알림 톡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문의 변화, 어떤 그 주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결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배달이 되었는지, 출발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노티를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플랫폼이죠. 그 주문만 하는 것이, 주문과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점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 요리를 하는 상점주들이 있고, 사장님들이 이제 접속해서 이렇게 그 주문 들어온 사람들도 확인하고 그것을 접수할 것인지 아니면 품절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점주 입장의 시스템도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인 모노리틱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앞서 많은 관점의 KPI들, 상점주의 입장, 고객의 입장, 이 플랫폼의 입장, 상충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기능 구현을 하나의 서버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집적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구현이 상당히 쉬워지죠. 초기에 빨리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간의 어떤 연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조인 SQL을 쓴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 강력한 어떤 그 기능들을 써서 쉽게 서로 간의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 모듈들은 각자의 디펜던시 되는 여러 가지 코드가 서로 섞이게 되죠.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SQL문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인 SQL들이 서서히 다른 연계된 시스템과의 어떤 타이트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수정할 때 많은 어떤 내부적 수정이 동반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시스템의 영향도를 덜 주기 위함이나 혹은 코어 서비스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의 배포, 새로운 시스템의 기능을 배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기반의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빠른 고객의 탐색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우리는 전환해야 되죠. 기존의 조직적인 관점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배달앱 시스템은 초기에 이렇게 작은 수의 직원 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화된 자기의 전문성 위주로 얼라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orizontally aligned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DBA 영역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그리고 백엔드 디벨로퍼들은 안정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함, 그리고 UI 개발자들은 UI와 UI 기획자들은 예쁘고 편리한 UI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 대한 서로 간의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최적화된 조직의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팀이 horizontally 이렇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잘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로 초기에는 빠르게 스타트업일 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객이라든지 어떤 이 플랫폼의 입장이라든지 그 점주의 입장, 어떤 점주의 입장에서 서로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팀의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기능적으로 얼라인되어 있던 조직에서 버티컬리 얼라인드 방식으로 해서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사용자와 입점 상인 그리고 플랫폼의 입장에서 마케팅 입장 여러 가지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의 그 어떤 버티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새롭게 얼라인드 되어야만 이 팀들이 각자가 자체적으로 동기부여되고 자치적인 관점으로 그러한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경영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는 MSA 아키텍처 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MSA 아키텍처를 한번 이 컨텍스트에다 대입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주문이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페이먼트, 커스터머, 스토어, 인벤토리 앞서 이야기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능 세트들을 하나의 서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여러 개의 서버 그리고 각자 분리된 데이터베이스로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분리된 서비스들 간의 새로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우리가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HTTP REST 방식이겠죠. 자, 그런데 HTTP REST 방식뿐만 아니라 어싱크로너스한 방식의 비동기 연동도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선에 있는 모든 대고객 접점에 있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빠른 응답이 필요하지만 후선의 업무인 경우에는 그때 응답하기보다는 일 처리, 사람이 어차피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일 처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들을 비동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우리의 업타임을 유지하는 리소스 배분 차원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이후에 이야기할 새로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가 벌어졌을 때 장애 격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관계에서는 가능한 어싱크로너스한 연동 방식, 이벤트 드리븐한 논블로킹 방식의 연동을 우리는 최근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첫 번째 장점은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도를 주지 않고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기능들을 빨리빨리 눈치 보지 않고 다른 팀에 눈치 보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각 서비스들에 대한 자치성을 갖춰야 된다. 서비스 내부 구조를 구현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스택, 내부적인 구성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각 팀이 자기 서비스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중간중간 장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고객 접점에 있지 않는 이상 그 서비스들은 잠시 만약에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 상에서도 전체 서비스의 영향도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할 코드의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이 용이해집니다. 새로운 기능을
단위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내부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표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예를 들면 마케팅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했을 때도 쉽게 기존의 아키텍처나 표준에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연동 방식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연계하는 방법은 크게 네트워크 방식으로만 우리가 연계를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싱크하는 방식입니다. 동기식이죠.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면 곧바로 결과가 와야 된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REST HTTP가 그런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빌드 타임의 디커플링을 해줍니다. 빌드 타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현할 때를 뜻합니다. 구현할 때, 개발 중일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토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에 대한 예를 들면 스토어에 재고량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 get food availability라고 해서 곧바로 여기서 REST HTTP 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쓰시던 방식이죠. 이것에 얻어지는 장점은 내부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 스토어가 이후에 수정한다 하더라도 간섭 없이 이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간섭 없이 이 인터페이스, 기존에 우리가 갖추고 있던 인터페이스를 유지만 한다면 이 주문과 스토어는 항상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가 리팩토링이 벌어지거나 혹은 다른 쪽에서 리플레이스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스토어 서비스 자체의 구현의 세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영향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기식 호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이 벌어지는 액션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스토어에다가 뭔가 저장이 되고 인벤토리에 뭔가 요청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인벤토리가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서비스에서 호출이 벌어지는 이 내가 호출을 했을 때 이 서비스가 다른 쪽에서도 호출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가 쉽사리 핫스팟이 될 수 있습니다. 핫스팟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바쁘다는 거죠. 영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자원들, 주문과 스토어와 다른 서비스들은 자원이 넘쳐나지만 이 하나의 지점, 인벤토리라고 하는 지점이 핫스팟이 되게 되면 이 지점에 많은 스레드가 몰리게 되고 그것이 다른 이들을 요청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대기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스레드가 잠기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멀티 스레드로 여러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죠. 기존의 와스의 구조는요. 지금 기본 우리가 그 클라우드 위에 상에서 배포를 하게 되는 방식은 멀티 스레드 방식을 허용하는 모델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가 여러 개 쌓임으로써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노드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모델의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용자들의 유입을 고려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성에는 부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한정된 이미 예측된 사용자 수를 우리가 미리 플래닝해서 갈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유입을 고려하고 설계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는 좋지 않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PC 구현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쓰게 됩니다. 중간에 서킷 브레이커를 두고 통신 구간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록시처럼 이 서킷 브레이커는 스토어와 오더, 중간에 리퀘스트와 프로바이더 간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좋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서킷 브레이커가 언제 작동을 하느냐, 스토어가 즉 서비스를 받는 쪽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일이 바쁘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타임아웃으로 페일 패스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차단을 하게 됩니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서킷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회로가 열렸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휴지 기간 동안에 알아서 타임아웃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 서비스를, 그 타겟 서비스는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기존에 들어왔던 밀려있던 서비스들이 모두 처리가 된 후에 서비스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서킷이 열려서 닫혀서 리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앞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실행 중에, 특히 실행 중에 어떤 서비스의 커플링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요. 타이밍을 디커플링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 리얼타임하게 트랜잭션을 처리하지는 않지만 준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우리는 큐를 두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그 MQ 이벤트 스트림 플랫폼을 쓰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요청을 먼저 받고, 받은 요청에 대해서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액터들이 어떤 처리를 하기 전에 이 주문은 빠져나갑니다. 이 주문의 처리는. 그리고 이후에 스토어와 커스터머가 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스트림 토픽에서 그 순간 받아가서 일 처리를 하고 서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에다가 일에 대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것을 여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쌓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되고, 쌓은 그 기록들을 천천히 이후에 그것을 수신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따라잡음으로써 전체 일이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그런 구조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블로킹되지 않습니다. 블로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문이 딜리버리가 완료되거나 재고에 대한 체크가 완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문은 바로 받게 됩니다. 주문에 대한 트랜잭션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 주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싱크 방식으로, 그러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주문 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논블로킹으로 하게 되면 주문은 주문대로 먼저 빨리 받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오렌지색 스티커는 주문에 대한 퍼블리시를 뜻합니다. 퍼블리시를 먼저 하고 그것을 이 이후에 따라잡아 후선 처리를 해야 되는 딜리버리와 프로덕이 이후에 그 이벤트 큐에 쌓인 내용을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완료가 되면 다시 퍼블리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논블로킹하게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스레드에서 어떤 그 메모리가 누적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각 이 이벤트 핸들러들은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함으로써 한 번에 여러 개의 어떤 그 메모리 소진이 벌어지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펍섭 메커니즘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주문팀과 성점팀, 배달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세 팀은 폴리글랏 퍼시스턴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데이터 저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일이 하나씩 들어올 때에 자,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1번 주문건이 들어왔네요. 제가 오렌지색 스티커는 계속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벤트를 퍼블리시함을 뜻합니다. 자, 주문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치킨을 5개의 치킨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네요. 자, 이렇게 외부의 큐에다가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고, 내부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RDB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주문팀은 이 해당 주문건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벤트가 상당히 다른 팀에도 관심 있을 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신받는 걸 우리가 라일락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일락색은 해당 이벤트를 잘 수신해서 내 일 처리를 했을 때 붙이게 됩니다. 보는 것처럼 주문번호 1번에 대해서 치킨 5개에 대한 재고를 수정하는 상점팀 입장에서는 치킨을 5개 팔았으니까 재고를 수정해야 되겠죠.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로 되어 있네요. 자, 이벤트를 수신해서 내부에 이러한 처리를 하겠죠. 내부의 스톡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 노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상점팀이 이렇게 이벤트를 수신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주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치킨이 또 5개가 더 들어왔네요. 지금 치킨이 재고가 5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재고가 제로가 됐습니다. 자, 요리를 또 해야 되겠죠. 상점주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재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킨을 더 튀겼다는 거죠. 10마리를 튀겨서 재고 추가된 사실을 또 알립니다. 그러면 주문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예약 주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이벤트에 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주문팀이. 그렇다면 주문팀에서는 이 보라색 스티커가 여기에 부착되어서 재고 추가에 대해서 나는 해당 고객에게 카톡 알림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배달팀이 조금 있다가 따라잡습니다. 배달팀은 지금 서비스가 잠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가 있다가 지금 서비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점팀보다는 해당 주문에 대한 이 퍼블리시를 조금 있다가 수신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준비를 하고 배달 발송을 한 다음에 완료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완료했다는 걸 이 오렌지 스티커는 카프카로 퍼블리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퍼블리시 됐을 것이고요. 퍼블리시 된 사실을 주문팀에서는 수신을 받게 됩니다. 수신받은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코릴레이션이 벌어집니다. 코릴레이션이라 함은 여기에서 주문번호 1번에 대해서 주문팀이 배달팀에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기존의 상태를 어떤 칼럼을 처리해야 될지, 어떤 로우를 수정해야 될지, 어떤 건을 찾기 위한 키 관계를 우리가 코릴레이션 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문 번호가 되겠죠. 1번 주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달이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주문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문팀은 기존에 우리가 RDBMS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는 주문팀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참조할 수 있는 전체 이 붉은색 이하가 이 점선의 경계가 없이 만약에 연결된 구조에서는 주문팀에서 곧바로 주문의 배달의 상태까지도 곧바로 조인 SQL 한 방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까 퀴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점선 밖으로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어진 사실, 소스 오브 트루스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팀들은 이 오렌지색 스티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 스트림을 전체를 우리가 다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팀에서는 배달팀에서 벌어진 이 배달 완료에 대해서 주문 상태를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곧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팀에서는 불필요하게 다른 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호출을 통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게 이벤트 드리븐에서의 데이터 연계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정규화 방식에서 약간의 역정규화, 어떤 데이터 참조에 대해서 빠른 참조를 위해서 데이터의 역정규화의 방식으로 DB는 설계를 하고 어떤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모든 액터들이 브로드캐스팅된 이 이벤트들을 수신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타일대로 자치적으로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이벤트만 수신해서 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따로 구성해서 내 서비스에 적합하게 최적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시나리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달 준비 2번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이 완료된 후에 주문 상태를 또 변경을 할 겁니다. 내부에서 주문팀이. 자, 그런 다음에 또 주문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롤백 시나리오입니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취소되거나 혹은 중간에 어떤 다른 이유로 오류에 의해서 취소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순행과 역행이 있겠죠. 그래서 주문 취소됨이라고 하는 사실도 롤백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나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이벤트라고 보면 됩니다. 주문 취소에 대해서 벌어져야 되는 각자의 액션이 있겠죠. 리액션이 있을 겁니다. 상점팀은 재고를 다시 변경하는 일을 할 것이고요. 배달팀은 배달을 수거할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배달 수거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쇼핑몰에서는 이제 유효한 이야기고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완료가 되고 다시 중 상태가 리턴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쭉 살펴보신 것이 기본적인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이 서로 간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지 않고도 서로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가 추가될 때의 그 장점이 이제 극대화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 이 회사가 이제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데 내부에 이제 새로운 팀, 더 잘 팔기 위한 마케팅 팀을 새로 신설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팀은 한 1년 후에 조인한 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팀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AI 기능들을 쓰기 때문에 파이썬 기반의 파일 시스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도록 팀이 구성이 됐고요. 이 팀은 다른 팀에 앞서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다른 팀의 데이터베이스를 절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야식을 많이 시켰는지,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선호도에 따라서 추천을 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팀은 다른 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주문 들어온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누가 어떤 카테고리를 몇 건을 주문을 했는지를 이렇게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김길동은 치킨 피자를 좋아하고 아무개는 한식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은 자체적인 어떤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프로젝션도 할 수 있는 CPRS 기능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의 이제 한 10분 정도 지금 더 진행한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펍수업의 이벤트 드리븐 방식은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에 대해서 미니멀한 임팩트를 주고 기존의 서비스를 제거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의 연계관계가 아주 루즐리하게 돼 있고 시간적으로 런타임 중에서도 이것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큐에 어떤 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장 루즐리 커플드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방법은 오늘 실습으로 해보실 방법은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습해보기 전에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석 설계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스태틱한 데이터베이스의 그 리얼타임 트랜잭션, 에이시드한 트랜잭션을 분석하던 기법하고는 다른 분석법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DDD 패턴들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DDD 패턴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들어 있는데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면 데 있어서 그러한 분석법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공하는 것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굳이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은 이제 한정된 맥락이 되겠습니다. 맥락을 한정시킨다는 동사적 의미로 보시면 더 좋겠는데요. 맥락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사용하는 우리의 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소스 코드 중에 소스 코드의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코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필드 값들이라는 의미는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잡도를 낮추는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한정시킨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놀리스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주문과 스토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문 쪽에는 이러한 테이블들이 필요합니다. 주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오더가 있고요. 고객에 대한 카카오톡을 나중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로그인 정보부터 해서 카톡 정보,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쿠폰을 발행한다 그러면 쿠폰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특화된 거는 결제에 대한 부분이 특화된 테이블이나 어떤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네이밍 규칙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상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상점의 입장에서도 주문이 들어온 거는 같은 주문이지만 상점의 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필드들은 조금 더 다를 겁니다. 지금 이 들어온 요리가 의 상태라든지, 지금 내가 이 쿠킹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주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정보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문과 주문의 프론트에서 받는 이 주문에 대한 내용은 각기 비슷한 내용을 갖지만 각자 완전히 다른 필드 구조와 각자가 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서로 혼용된 테이블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앞서 모놀리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로 만약에 이것을 일반화해서 가야 된다면 커스터머 오더를 상당히 많은 필드 개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코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주문에 대한 것은 이 배달의 민족이 됐든 이 그 배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즉 이것이 죽으면 전체 시스템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코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메인이 죽으면 전체 서비스는 무의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코어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은 주문이 되지 않으면 주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문에 대해서 어떤 응대를 하기 위한 서비스죠. 그래서 약간 다운타임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가 잠시 내렸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큰 전체 서비스의 크리티컬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할 때 이것이 하나의 디플로이먼트 구조에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포팅에 해당하는 기능들,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주문에 있는 것들이 영향도를 안 미칠 것 같았지만 그런 것들에 영향도를 줘서 성능을 저한다든지 심지어 서비스가 장애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놀리스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어와 서포팅의 기능과 그 내부의 형상들을 나누는 작업부터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목적하는 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배포 단위, 그러니까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해줘야만 이 스토어가 잠시 서비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코어는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스토어에 뭔가 주문 정보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둘 간에는 결국 네트워크 통신이 중간에 필요하고 이 내부적인 객체의 데이터 간에 엔티 커럽션 레이어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것을 타이틀리하게 붙일 것인가? 루저리하게 붙일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 타임 커플링은 줄이지만 런타임 상에 이 스토어가 없으면 오더는 주문을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벤트의 퍼블리시와 이벤트의 수신의 방식으로 중간에 큐를 둠으로써 이 어떤 타이밍에 대한 디커플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분석 설계 기법이 DDD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 DDD에 있는 사상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에서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한 방에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야 되나, 우리 요구사항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 것을 이런 RDB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면, 상대적으로 이벤트 스토밍 방식은 이벤트를 먼저 도출하고 관련된 이벤트의 리액션들을 우리가 도출을 함으로써 논블로킹한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를 쉽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실 거는 일단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팀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성할 때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각 상충하는 팀들이 풀리 펑셔널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자, UI, DB, 아키텍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3명, 2명 이상은 모두 참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총 2시간 워크숍을 수행을 하고 이러한 긴 벽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이벤트 스토밍을 하는데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렇게 서로 밀착하게 붙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에는 안 맞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법으로 오늘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일은 이벤트를 도출하는 일입니다. 우리 도메인 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이벤트는 간단합니다. 벌어지는 사실들, 결과들을 이렇게 오렌지색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일 때 시간 순서대로 붙여주면 조금 더 읽기가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선택되고 주문이 이루어지고 결제를 클릭하고 승인되고 상점에 주문 정보가 전달되고 배달이 상점주가 배달 시작하라고 요리 끝났다라고 하면 배달이 되고 중간에 유저는 언제든지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배달이 취소된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붙이시면 먼저 이벤트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벤트들 중에서 우리는 이벤트를 계속 도출하시다 보면 너무 많은 건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부적절하게 도출된 것은 이라고 이제 퀴즈를 제가 낼 수 있는데요. 메뉴가 보면 여기에서 앞서 여기서 볼게요. 부적절한 것들은 유형은 UI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이벤트들, 업무적인 의미가 없는 그리고 타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큰 관점에서 설계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 이벤트라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각 액터 간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그 펍섭 관계, 이벤트의 발행과 수신의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벤트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부적격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우리가 붙여놓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부적격한 것들이죠. 자, 이 중에서 부적절한 이벤트는 하면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자, 이벤트 스토밍의 두 번째 단계는 서술 가능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 발생한 우리가 도출한 이벤트를 발생하게 하는 어떤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하늘색 스티커로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문됨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유저가, 고객이 뭔가 주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것입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하는 과정은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 결론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것, 서버로 뭔가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뭔가 라이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쓰기 작업이 벌어지는 것이 이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이 커맨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이벤트가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나레이션, 내러티브하게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고객이 주문 버튼을 클릭해서 시스템에 의한 결과로 주문됨이 퍼블리시 된다.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중간에는 사람이 없죠. 결제 같은 경우는 주문이 된 후에 시스템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제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액터가 없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벤트 펍섭으로 갈 때는 라일락색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하게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곧바로 연결하게 되면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주문이 된 후에 결제를 곧바로 API를 호출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위는 일관성 단위로 묶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관성 단위로 묶는 작업은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어그리게이트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원소적인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어그리게이트의 하나의 묶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묶음은 어떤 의사결정들이 서로 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해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문과 주문 취소는 한 번에 들어올 수 없는 액션이죠. 한 번에 들어오면 일관성이 흐트러집니다. 그러한 최소로 관리해야 되는 에이시드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로 우리는 어그리게이트라고 하고, 이 어그리게이트는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어떤 액션, 주문은 일종의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색 스티커들은요. 하늘색 스티커들은 API의 인바운드 인풋이라고 보면 되고, 주문 취소됨은 외부로 나가는 어떤 데이터의 아웃풋입니다. 그것의 중간에 일종의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리고 인풋, 시스템, 아웃풋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 이상의 어그리게이트를 이제 우리는 묶어서 업무적인 컨텍스트 단위로 묶게 됩니다. 업무적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을 기하는 단위, 작은 최소한의 맥락이 작아져야 되는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팀이 모이면 모일수록 컨텍스트끼리 서로 간의 팀 내부 인원끼리는 협력이 잘 되고 어떤 동기부여도 잘 된다고 봤을 때 팀 구조로 우리가 엮게 되면 오더팀 그리고 스토어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팀이 각자가 가져가야 될 어그리게이트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에 거쳐져 있는 이 하늘색과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 오렌지색 스티커들은 이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경계에 인풋과 아웃풋에 있으므로 어떤 외부와 연동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컨텍스트 매핑을 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매핑은 이러한 하나 이상의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선으로 연결을 할 때에 어떤 하나의 발생한 이벤트를 다음 이어서 받는 이벤트의 수신 쪽이 이렇게 라일락색으로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하게 연계되는 방식입니다. 이 구간은 중간에 이벤트 큐에 의해서 루즐리 커플드하게 타임 커플링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문이 생성된 때에 한해서는 곧바로 만약에 이어서 주문 이력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라일락색 없이 곧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동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구조로 우리가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결을 하실 때 라일락색 스티커가 어느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토폴로지적 요소가 되는데요. 라일락색 스티커를 어떤 일을 처리하는 주된 입장에서 코어 도메인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쪽에서 라일락 스티커를 주도하게 일을 한다면 이것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주문 관리가 모든 프로세스를 책임진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주문 관리 시스템이 장애가 벌어질 때 모든 프로세스는 멈추게 되는 어떤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문 관리 쪽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변경을 주문 관리에서 주도적으로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팔러시를 처리하는 그 주체가 실제 그 일을 처리해서 그 KPI를 얻게 되는 위치로 만약에 간다면 배송 관리와 상품 관리 쪽에서는 훨씬 더 자기 내부적으로 새로운 기획과 어떤 자치적인 동기부여된 기능의 개선을 조금 더 자치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코레오그래피라고 그러고요. 일종의 댄스와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떤 음악에 맞춰서 어떤 이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중앙에 있는 이 시스템은 이런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만 관심 있게 일을 처리하면 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만을 알릴 뿐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 일들에 관심 있는 액터들이 알아서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팀들이 일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자율적이게 벌어지는 방식이 코레오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운영에 대한 자치성과 커플링을 줄이는 방식이 되지만 새로운 기존의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환경의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은 청력은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 나온 언급된 시나리오가 왼쪽에 보이십니다. 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는 이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이벤트들을 모두 다 도출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고객이 메뉴를 선택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렌지색 스티커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도메인 이벤트들은.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대로 한번 도메인 이벤트들을 한번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PP형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order placed, 주문이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문이 되면 주문 내역을 입점 상점 주인에게 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달한다, 스토어 오너, 전달한다, 전달됨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order notified 장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배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배달. 딜리 저는 그냥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배달됨. 여기 추천 단어가 밑에 나오죠. 영어로. 이거 뭐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notified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의 순서대로 저는 쭉 나열을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1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별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시면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벤트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큰 이벤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저 시나리오에서 UI의 단순 이벤트가 아닌 다른 팀이나 시스템 간의 중요한 연계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은 다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셨을 때 밑에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시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